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누나가 옛날에 문교부 장관 하던 교육부인가요? 교육부 장관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화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한다고 65세가 되면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고별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형이 내가 못 가니까 네가 좀, 우리 형은 또 뭐 청주에 뭐 서원대학인가 어디 이사장으로 나가고 그래. 그래서 거기 못 가니까 네가 좀 대신 가봐라. 그래서 아침에 아유 난 그런 거 가기 싫은데 그러다가 뭐 한심하게 내가 누구 퇴임한다는데 내가 뭐 때문에 갈 거냐 그러고 이제 그냥 갔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갔는데 우리 누나가 옛날에 이화대학교 가정학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지금은 뭐 가정학과 그러면 아주 시시한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때는 2대 가정과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죠? 예, 우리나라의 아주 최고의 여성들은 다 거기 출신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끝발 좋을 때 거기서 대기업고 이제 교수를 한 거지. 27, 8살인가 미국에 가가지고 27살인가 뭐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 바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 그때는 아주 날렸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근 40 몇 년 됐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이제 고별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왔는데 뭐 아주 휘황찬란하더라고. 섹시들이 아주 뭐 이뻐요. 그러고서 다 나이 많이 먹은 중년 부인들이지만 아주 고상하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나는 그런 강연 그러니까 그런 뭐 모임을 가봤어도 그렇게 재밌게 하는 모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아주 그렇게 재밌게 얘기들도 서로. 그러니까 모든 게 유머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봉정식이니 무슨 뭐 논문 뭐니 하고 퇴임식이니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졸리는 얘기들만 앉아서 축사락으로 하고 앉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주 재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몇 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누나가 그야말로 결혼을 안 하고 그때 27살 때 이제 돌아와서 박사가 되고 나서 우리 엄마가 우리 누나를 이대로 보내면서 내가 이화동산에 너를 시집 보낸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시집도 못 가고 거기서 그렇게 교수하다가 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실책은 실책이지. 그렇게 여자가 시집가고 애를 낳아야지. 근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고려대학을 내가 양심선언을 하고 86년도인가? 86년도에 양심선언 나왔는데 고려대학 놈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준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마광수 교수 같은 분도 그렇게 뭐 학교에서 자르려고 그래도 못 자르게 하고 그렇게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교수들한테 대해서 의리를 지키더만 고려대학 놈들은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도 교수들이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결국 못 들어가고 말았지만은 의리를 안 지켜 고려대 학생들은 나한테 한 번도 뭐 반응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러고 말았지. 그런데 고려대학 앞을 나는 이렇게 안암동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눈물이 나와요. 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부끄럽고 내가 컸고 거기서 교수하면서 내가 고려대학을 들어가면은 내가 고려대학을 그 당시 들어가면은 고려대학이 반은 굶는다고 그랬어.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다 나한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렇게 공손하게.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면서 참 뭐 가슴이 아프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 누나가 이화동산을 생각하는 마음은 나보다 더 각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누나가 좀 성격이 고약한 여자예요. 그래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있겠지만은 좋은 기억을만 좀 남겨놓고 갔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이제 하고서 재밌게 나오면서 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누나는 그래도 그 대학에서 이렇게 오래 있어가지고 정년 퇴임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길러가지고 학생들이 그 자기가 취직시킨 제자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한국의 그 가정대학교 교수로 그 우리 누나 밑에서 박사하고 나가서 취직한 사람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 뿌듯해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나는 내가 39세에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나는 양진전화 나오는 바람에 정년퇴임하고 그 뒤로 뭐 애새끼들 날 찾아오는 놈도 없고 그러니 나는 뭐 은퇴도 없고 이제 뭐 정년퇴임도 없을 것이고 뭐 제자도 없잖아요. 내가 제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제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러니까 내가 허전해가지고 이 텔레비 강의를 하는 모양이야. 내가 이게 텔레비 강연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내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1초를 싸우는 강의요, 이게. 1초만 좀 재미없게 하면 그냥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청률이 뚝 떨어지면 이 다음에 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게 긴장이 되고 근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앉았나. 그러고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한 대학의 선생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국민을 상대하는 선생이 된 것 같아, 내가.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시달다의 생애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달다의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전번에 그 시달다가 이제 동문 밖으로 출가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 시달다의 생애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내가 해야 돼요. 뭐냐면은 과연 시달다의 생애를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아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드라마틱하게 아주 참 재밌게 얘기하지만 이거를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자 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달다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개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경우는 상당히 이 생애에 관한, 전기에 관한 기술이 신화적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전혀 신화적이 아니고 아주 생애의 모든 역사적 사실이 확실한 사람이고 모든 유적이 확실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연대는 거의 200년 오차가 있어요. 아쇼카 대관식을, 예를 들면 아쇼카라는 사람의 대관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역산에 올라가는데 아쇼카 왕이 몇 년의 대관식을 올렸냐 하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추정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을 아주 특징 지우는 것은 시간에 대한 관념의 차이라고 말이. 중국 문명은 뭐라고 그랬죠? 역사적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 자기들의 모든 가치 기준을 갖다가 어디다 세워서 한다고 그랬어? 역사.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지만 호랑이가 가죽을 어디다 남긴다고 그랬어? 역사에 남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가지고 그 어떠한 모럴 프레셔, 자기들의 도덕적 압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문명은 서양 문명은 하나님이 저 천당에 계시잖아요. 중국 문명의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중국 문명의 하나님. 중국 문명의 하나님은 역사입니다.
history is their God. 예? 역사라는 게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막연하지만 역사를 신으로 생각하면서 역사의 심판에 우리는 거기에 역사의 심판에서 오명을 남기면 안 되고 역사의 심판에서 역적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우리 동양 문명이라는 역사를 그렇게 신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집요해요. 맨날 그 비문 하나 어떻게 썼냐는 거 가지고 그냥 당쟁이 벌어지고 사화가 벌어지고 별의별 지랄들이 다 일어나잖아. 에? 그러니까 그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정확하다고.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각골문에 나오는 것도 요새 그 각골문에 나오는 그 BC 1200년대에 나오는 그 기록하고 사마천의 기록을 지금 맞춰보면 그게 같아요. 고고학적. 날짜까지 같아요. 날짜까지. 근데 인도는 그 역사라는 게 개판이란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인도 역사는 전부 보면 인도 역사 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도 다 보면 연대가 전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게 대강 이쯤일 거다. 왕조가 몇 년부터 몇 년 있었다는 것도 다 이쯤일 거다 이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써도 누구 저서 이런 말이 없어요. 저자가 없는 문명이요. 인도는 저자가 없어요. 누가 무슨 책을 썼는지 모든 경전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경전들을 거꾸로 뭐냐면 근데 중국 문명에 오면은 다 누가 지었고 누가 번역했다. 이런 건 몇 년 몇 일 전에 번역했다. 이렇게 다 써놨거든. 그래가지고 인도 거를 갖다가 중국 걸 가지고 다 연대를 지금 추산해요. 뭐 여러분들 그 현장 아시잖아요. 삼장법사 현장. 그건 누굴 데려갔어? 손오공이 뭐 사오정 시리즈가 아니고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인도를 돌아다녔는데 중국 역사를 보면 인도 역사를 보면 전부 현장이가 가서 어디 보고 어떤 기록을 남겼다는 거 가지고 다 간판을 써놨어요. 유적 간판을. 현장이 그때 이러이러한 기록을 남겼다. 지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인도 사람들은 현세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현세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과연 인도 문명에서 역사를 논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타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과연 역사적으로 이것이 불타라는 사람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연대는 아주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었던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붓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김용옥이 지금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지금 살아서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지금 들었잖아요. 네,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필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직접 듣잖아요. 이 시대, 그러니까 붓다라 시달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댕기면서 강의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본불교 시대라고 그럽니다. 네? 근본불교라고, 근본불교라고. 근본불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근본불교 시대 때는 그 시달다가 살아있을 때니까 그때는 불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거 없어요. 김용옥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 시달다는 사람은 종교를 만들려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조직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때 저기 하니까는 야, 오로지 나는 너희들에게 계율과 법을 남겼으니 그것에 의지해 살아라. 하고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과 지금 뭐라 했죠? 지금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남긴 것은 법과 율밖에 없나니라 그랬거든요. 예? 이걸 남마라고 그러고 이걸 비나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르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설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것만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러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법이라는 거를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수트라 경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법을 한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용호로 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오늘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한 것은 이게 지금 진리에 관한 부분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댕기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은 뭐 야단도 치시고 뭐 해도 잠깐 같이 댕기다가 어디 빠져나갔다 왔는데 며칠 사라졌다 왔다. 그러면 너 자식 어디 갔다 왔냐? 어? 그 뭔 짓 하고 왔냐? 그러면 야단도 치시고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밥을 얻어 먹는데 또 같이 먹다가 배가 고프니까 또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또 먹어도 된다든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걸식을 하는데 그걸 남겨야 되느냐, 또 내일 그걸 또 남겨뒀다가 축적해뒀다 또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이런 말씀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율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일종의 계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담은 거를 율장이라고 그래요. 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경과 율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저기 할 때 처음에. 근데 그 시달다가 돌아가시기까지 시대를 우리가 근본불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이요. 말장난으로 이렇게 하는데, 죽고 나서는 제자들이 죽은 지 뭐 한 3개월 됐다든가 3개월쯤 됐을 적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훌륭한 스승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이걸 남겨야 될 거 아니냐. 너무 그냥 이대로 사라진다는 게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그 마하가섭이 주동이 돼가지고 왜 안한다라는 안한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카필라 성에 가서 자기 그 동네에 그 사랑하던 그것도 뭐 상당히 그 뭐 왕족일 거예요. 거기서 꽤 씨가 있는 놈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25년을 안한다가 시봉을 했거든. 그러니까 댕겼으니까 걔가 제일 잘 항상 옆에서 모셨거든. 나도 옆에서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내 소소한 걸 제일 잘 안단 말이야. 그리고 안하니 마침 기억력이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문제일이라고 하는데 그 다문이라는 게 기억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문제일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많이 듣고 기억을 잘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잘하니까 마하가섭이 이렇게 하고 이제 안한 보고 묻는 거예요. 그때 그 어디 가셨을 때 부처님께서 뭘 하셨지? 해보면 안한이 뭐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쫙 이제 안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면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안한이 나는 그때 그래서 모든 수트라는 반드시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형식. 안한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끝나고 나서 쫙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시아문 그러고 부처님이 어디 계실 적에 몇천 비구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어느 장소에서 꼭 그게 신문 기사에 뭐 그 육하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돼 있어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부처님이 어디 계실 때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쪼개나. 그러고서 제일 나중에는 거기 들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가지고 그걸 잘 받들어 행하였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게 문불소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환희봉행하였다. 환희봉행이라는 말로 되게 끝나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봉행하였다. 환희봉행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형식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예요. 왕사성이라는 데가 그 라즈기르라고 하는 이 왕사성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최고의 제일 처음에 아주 본거지였거든요. 지금 영취산이라고 그러나 지금 부산 통도산 뒤를 영취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취산이라는 게 그 부처님이 계시던 그 라즈기르의 그 산세랑 가장 비슷한 산세가 통도산 뒷산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서 그걸 영취산이라고 부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도산 이름이란 말이에요. 인도산. 그래서
뭐 영산회상이니 뭐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불교 이런 왜 영산회상 이런 노래 같은 거, 가곡 같은 거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왕사성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500 나한이 모여가지고 500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500 제자들이 모여서 결집을 했다 그러거든. 근데 결집을 했다 그러면 이거 결집을 했다 그러거든. 결집을 했다. 결집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결집 그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요새 하면 뭐 얘기하면 옆에서 막 기록을 해서 이 책으로 이렇게 남기는 거 알죠? 인도는 기록이라는 걸 또 우습게 하는 놈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기록이라는 게 없어요. 뭐 가난하니까 뭐 펜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런 게 될 수가 없지. 뭐예요? 기록을 어디다 해? 암송에.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이라고 하는 건 베다 문헌을 암송하는 것을 대대로 암송하는 것으로 그들의 권위가 유지되는 계급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문헌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이 이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승되는 거예요. 대가리에서 대가리로. 인간의 메모리 속에서. 그러니까 인도라는 문명은 이 암송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chanting, 그러니까 이 chanting이라고 뭐지, 없는 문화죠. 없는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근데 이 인간의 메모리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이게 우리 그 구속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구속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정밀합니다. 그거 한 자리에도 예를 들면 이거를 쫙 이렇게도 외고 이거 거꾸로도 외운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걸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외우는 게 치밀합니다. 치밀하고 그걸 태어나면 자기 자식부터 태어나면서 그거를 못 외면은 그건 브라만의 자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암송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결집을 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집이라는 말이 쌍기띠라서 같이 노래 부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쌍기띠 그러거든. 그게 뭐냐면 쌍이라는 건 같이 기타, 기띠라는 게 뭐냐면 노래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니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뭐 사위성에서 이렇게 하면은 한번 딱 하면 마하가섭이 그 옆에 들어서나면 이거 맞습니까? 그때 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확인을 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때 말씀하십시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쫙 전원이 외는 거예요. 그 아나니 말한 거를 500명이 쫙 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져서 같이 합성하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그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암송으로 만드는 거예요. 암송으로.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이게 구체적인 인도 사람들의 문화의 전통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암송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불교의 경전은 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 암송입니다. 암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결집이 일단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1차 결집이라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1차 결집에서 왕사상 500 결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경과 율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율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100년이 지나서 바이샬리라는 데서 100년이 지나고 나서 제2차 결집이 이루어져요. 2차 결집 때까지만 해도 경장과 율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송품이라고 전부 불교 옛날 걸 보면 이 송품이라고 해서 뭐냐면 외는 것 단위로 끊어져 있어요. 제1송품, 제2송품에서 외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담당을 하는 거야. 뭐 몇백 명이면 여기 50명은 제2송품을 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그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걔들이 기들 때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한 수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또 나중에 모여가지고 또 다시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외우는 거로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반복되는 게 심해요. 내용이 같은 말을 이렇게 그냥 축축축 하면 될 텐데 같은 형식 계속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면 그때 기뻐하셨습니다. 뭐 했으면 또 물었습니다. 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뭐 하여튼 내가
정말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가요. 그게 뭐냐면 외우기 편하게. 전부 외운 거라서 그런 겁니다. 불경주를 보실 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이게 외우기 위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원어로 딱 외우면은 그렇게 근사돼요. 그게. 그게 요새 우리가 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결집 쪽에 그 바이샬리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3차 결집 때, 이제 2차 결집 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2차 결집 때, 이 바이샬리에서 2차 결집 쪽에 이런 말씀을 들어봐요. 이제 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 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율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하는 걸 추구하는 거.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소금을 어저께 받아왔는데, 소금은 귀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무소유 철저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걸식한 건 오늘 다 먹고 치워야 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걸식이라는 거 다 이렇게 가서 아침에 나가면 쫙 나가서 이렇게 받고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 돌아와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건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소금 같은 거를 공양을 하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저축해둬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그 공양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몇 시 딱 정해지는데 그게 또 그 공양 시간에 늦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하니까 공양 시간을 좀 이렇게 좀 시간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또 좀 술이 먹고 싶었나 보지. 예를 들면 막걸리 같은 정도는, 그게 막걸리는 그 술이 되담한 거니까 그 막걸리 정도는 그 사람이 그 몸이 아플 적에 병자를 위해서는 써도 되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예를 들면 보시를 금은으로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등등의 문제가 많이 생겼단 말이야. 이제 그걸 물론 부처님 거를 빌려서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걸 놓고 안 된다. 그거는 절대 하도. 그때 십사라는 논쟁이 생겨요. 그 십사의 내용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십사의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을 상좌부라고 그래. 상좌부. 그러니까 상좌부라는 건 저 위에 앉았다는 얘기였지. 이렇게 위에 앉은 사람들이, 좀 높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높게 앉고, 밑에 이렇게 대중부라고 해서 밑으로 아마 앉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진취적인 사람이고, 이쪽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앉아있었단 말이야. 상좌부, 대중부라고 말을 해. 알겠죠? 그래서 이 상좌부는 이 십사를 안 된다. 이거를, 계율에서 이건 허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정을 내는데, 대중부는 이거를 허용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해가지고 이 상좌부랑 대중부가 서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결국은 교단이 상좌부와 대중부로 분열하게 된 이것을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불교사에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분열이 되고 난 한번 그게 상좌부하고 대중부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는 여기서 또 갈라지는 거죠. 계속 또 갈라지고 그죠? 한 번 갈라지니까. 그전에는 다 그냥 도울 선생의 강의를 든 한 무리밖에 없었단 말이야. 한 집단밖에. 그런데 100년 후가 되니까, 야, 도울 선생이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않냐. 넌 네가 뭘 아느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서로 나뉘는데, 불교는 이러한 근본 분열 이후에 계속해서 분열돼가지고 이게 20지파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걸 부파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그래. 부파불교. 20파, 18파라고 그러기도 하고, 20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20파로 나눠지는 그 부파로 나눠져도 그 인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나눠져도 금지팡이가 20쪼가리로 다 잘라줘도 다 금이듯이 그것은 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하고 서로 비판을 안 했어요. 서로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가 아주 발전을 합니다.
요 부파불교 시대를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승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 소승이라고 그러면 뭐 대승은 좋은 거고 큰 거고 소승은 작은 거다. 웃기는 얘기요. 수레가 대승이라고 크지 않아요. 소승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단지 대승불교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을 마하야나 큰 수레라고 부르고 저놈들은 수레가 작다 그렇게 낮잡아서 부른 말이요. 그러나 그런 의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원시불교는 모두가 소승밖에 없는 거예요. 부파불교 시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승불교가 되게 그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시대를 아쇼카 시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아쇼카 왕, 그렇죠? 아시겠죠? 아쇼카 대왕이 나와서 불교를 지원하니까 그 3차 결집이 이루어져요. 3차 결집은 빠탈리푸트라라는 화자성이라는 데서 이루어졌는데 이 빠탈리푸트라라는 지금 파트나라는 지금 파트나라고 거기 가면 그냥 어마어마한 그 마하트마 간디 다리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라고 뭐 10km라고 그러는데 내가 재보니까 한 7km 되고 그렇게 그거보다 더 긴 다리도 세상에 많아요. 근데 지도는 이제 항상 가면 세계 제일이라 이게 어떻게 촌스러워. 우리나라도 맨날 세계 제일 뭐 세계 제일 안 하면 뭐 동방 제일 뭐 맨날 지금 중국이고 어디 세상을 다 가면 후진국일수록 세계 제일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 파트나라는 데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서 제3차 결집이 이루어진 게 아쇼카 대왕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비로소 뭐가 도입되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한 200~300년 지나버렸으니까 200년 정도 됐겠지. 200년 정도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아쇼카 왕의 3차 결집 시대쯤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 이전에 근본 불교는 아시겠죠? 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쇼카 왕 때까지도 잡을 때도 있고, 근본 분열 전까지라고 그럴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설이 많은데, 그거를 원시불교라고 불러요. 원시불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본 불교는 붓다가 살아가실 때만을 근본 불교라고 그러고, 요걸 그러니까 그 근본 분열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원시불교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시불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리지널한 거죠. 근본 분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원시불교 지나가면 뭘로 가요? 그 다음이 부파불교예요. 부파불교가 이게 소승불교라는 거예요. 소승불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가지고 기원 전후 세기 정도 해서, 기원 전후, 그러니까 예수 시대, 예수가 태어날 곳쯤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붓다나 이런 사람들, 붓다나 공자를 지금 같이 맘먹고 있지만, 새까만 후배예요, 걔는. 한 500년 후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공자로 봐도 예수하고 지금 맘먹게들 생각하는데, 시대가 그거 아주 새까만 후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 시대로 지나가면 예수 시대는 그때는 이미 불교가 난숙해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가 뭐냐면은 그때 새로운 어떤 불교의 과거의 그런 부파불교의 좀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새로운 불교 대중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중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이건 상당히 또 복잡한 문제지만은 이때의 일어난 대중운동을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지금. 대승불교.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대개 예수 시대쯤, 기원 전후 세기쯤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만 이해되시고. 그러나, 소승, 대승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소승불교는 부파불교로 이해하고, 대승불교는 대중불교 이렇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대승의 대중불교가 저기 아까 그 근본 분열에서 상자부와 대중부 계열에 그 발전한 거냐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상자부 대중부는 어디까지나 이건 소승불교예요. 소승이고 부파불교가 된 거기 때문에 대승운동이 나온 다음에도 소승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승이 여전히 인도 불교의 주류를 가지고 근 천여 년을 유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AD 7, 8세기까지 오기까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는 어떤 의미에서 같이 병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대승불교는 뭐야? 소승불교의 특이한 한 지파라고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더 정확해. 예? 대승운동, 소승에서 대승으로 불교가 바뀌었다.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도 불교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승불교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파불교의 특수한 한 부파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파, 이 대승 계통에서 상당히 탁월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고,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그 사람들의 계통의 그 제자들이나 저작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그들이 많이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가 대승불교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제 그 불교를 갖다가 총철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대승이 끼지 않는 거예요. 대승이 끼지 않고 이걸 통틀어서 나는 그냥 초기불교라 그래. 그러니까,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라는, 이게 부파불교가 정확하게 소승불교라고 한다면 이거라고 이거를 통틀어서 초기불교라 그러자. early Buddhism. 예? 초기불교라고 보고, 이 초기불교의 경전이 아까 말했더니 제3차 결집 때 빠뜨나에서부터 뭐냐면 이미 부처님의 경전에 대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이 뜻은 원래 이러이러한 뜻이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주석을 달기 시작했다고. 사상가들이 나와서 그거를 아까 말하는 법이라는 걸 다르마라고 그러잖아요. 다르마라고 한다면 그 법에 대한 그 주석이라고 그래서 그 대한이라는 게 아브이라는 말이거든. 아브이 달마 그래서 아비달마라고 그래. 예? 그 법에 대한 논서들을 우리가 논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알겠어요? 논장, 예? 논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뭐예요? 경이죠. 이 장이라는 말은 바구니라는 얘기예요. 트라이피타카를 할 때 장이라는 거 원래 무슨 바구니에다 담는다 그거요. 예? 그거 말씀을 담아놓은 게 경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수트라 피타카고 그 다음에 비나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장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율장. 그 다음에가 뭐예요? 논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논장이라고 그러면 경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고 이거는 계율이고 그 다음에 논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한 탁월한 후대 제자들의 주석이라고 말이에요. 논문들이에요. 이건 논문들 트리티즈라고 하는 이 논문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장이라고 그래. 네? 삼장이라고 그래. 삼장. 이 삼장이라고 하니까 원래 부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이 삼장밖에 없어요. 지금 자료가. 그런데 재미난 거는 이 삼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뭘로 쓰여졌냐 하면은 부처님은 그 시달다라는 사람은 마가다국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마가다어를 쓴 사람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마가다어라는 거는 당대에 뭐냐면 당대의 고급스러운 베다문학의 주류가 인도 아리안의 언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스크리트라고 그랬죠? 산스크리트라고 그랬는데 이 산스크리트는 아주 고귀하다, 정제되었다, 아주 순수하다 이런 삼스카라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런 이 산스크리트라는 이거에 대해서 그 뭐라 하냐면 토속어가 있다고 프라크리트라고 그 토속어들이 있는데 그 토속어 중에 이제 마가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한 그 결집돼 쓰여진 언어가 마가다어가 아니라 이쪽으로 치면 부처님의 마가다는 이쪽에 있는데 이쪽 서쪽에 그 서북 인도에 있는
우젠인가 하는 그 지역을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지역의 말을 우리가 팔리어라고 그래. 팔리어. 근데 이 팔리라는 것이 원래 지역 이름이 아니고 이 팔리라는 것 자체가 경전이라 그런 의미요. 팔리라는 것 자체가 경전인데 그 팔리어라는 건 경전으로 밖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3장이 최초로 그 결집된 언어가 팔리어고 그 팔리어가 뭐냐면은 팔리어가 이쪽에서 그 우제니 지역에서 나온 이 언어가 뭐냐면 이쪽 그 아쇼카 왕 때 스리랑카로 그 법사들을 보냈다 그래. 스리랑카라는 섬으로 그 스리랑카로 그 보내는데 그 이 스리랑카에 이 3장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갔겠죠. 그래 가지고 그 스리랑카에서 이 사람들의 그 전승이 그대로 내려오다가 기원 전후 세기쯤에 그때 비로소 뭐냐면 이 스리랑카에서는 현명하게 그거를 문자화했어요. 문자화했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 방대한 팔리어로 된 3장이 거의 기원 전후 세기쯤에 이미 문자화돼서 고스란히 200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쉬고 있었다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거를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도를 누가 지배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와서 영국이 지배하게 되면서 영국 사람들의 훌륭한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문안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PTS라고 Pali Text Society라는 걸 1881년에 리즈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설립을 해서 이거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처님의 이 팔리어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충분히 되질 않는데 팔리어 3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장경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팔리어 3장에는 대승경전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승경전은 거기 한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팔리어 3장에는 절대 대승경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대승경전 이전에 아주 오리지널한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려온 그 당시에 부처님 시대로부터 한 300~400년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것이 한 2000여 년 전혀 변형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다가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됐고 그것을 탈리어를 공부를 해서 그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거를 재빨리 동양문화권에서는 일본의 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1935년부터 41년에 걸쳐서 팔리어 3장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일본어로. 일본어로 번역했거든요. 이것이 거의 인류 사상, 이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거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930년대부터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한 경전이라고 보면 돼요. 세상에. 물론 남방에서는 스님들 사이에서는 그게 암송되어 가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그동안에 뭐냐면 중국에는 대장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장경이라는 게 거의 어떤 성격일 것인가 요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주가 된 게 뭐냐면은 중국에 들어온 거는 대개 2세기부터 들어온단 말이에요. AD. 예? 그러니까 팔리어가 완성된 시기로부터도 벌써 한 300년 후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 불교가 완전히 잡다해졌단 말이에요. 부파불교도 남아있고, 대승불교도 남아있고, 그때 후기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게 중국에 한 1000여 년 들어와요. 예? 1000여 년 들어온 걸 전부 건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해서 남은 거기 때문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3장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3장이 아니고 그건 아주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3장이라고 못 그러고 일체경이라고 그랬어. 일체를 담았다. 그러고서 중국 사람이 크다는 말을 좋아하니까 3장이라는 말 못 쓰고 그냥 크다 그래서 다 들어갔다 그래서 대장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중국의 대장경 속에 이 팔리오 3장에 대한 부분이 대한 부분이 있냐 없냐 궁금하시죠? 예. 그러니까 팔리오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오리지널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아주 그 굉장히 귀한 문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이 한 2000년 동안 전혀 감춰져 있다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적에 그 팔리오 3장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지금 대장경에 우리가 말하는 대장경에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를 요 다음 그 주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문제가 20세기 불교학의 엄청난 과제 상황이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기독교나 이런 서양 문명과는 달리 이 불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도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하는 세계사적인 어떠한 세계학계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관심이라고 하는 걸 알아주세요. 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뭐 수당불학에 다 꽃을 피웠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과거의 그러한 불교와는 달리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새로 시작되는 불교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불교는 청춘도 아직 안 됐어. 그야말로 유년 시대를 지금 겨우 불교는 이제 유년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불교 공부는 시작이 되는 거고 이 불교의 학문을 어느 문명이 앞으로 선취해 갈 거냐? 지금 이 불교에 대한 연구가 가장 앞서 있는 문명이 인도가 아니고 중국이 아니요. 일본 문명이 20세기를 통해서 선취해 온 거예요. 그 다음엔 물론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 불란서가 그걸 해왔지만은 지금 21세기부터는 과연 누가 이 불교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선취해 갈 것이냐 하는데 나는 우리 젊은이들의 그 기대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